그래.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서근원입니다. 준비한 PPT, 안 나오는데? 그냥 시작하면 됩니까? 예. 준비한 PPT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차례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를 바늘귀에 꿰어 바느질 합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는 무엇인가? 시를 바늘귀에 꿰어 바느질하는 방법. 이렇게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를 바늘귀에 꿰어 바느질 합시다. 제 1장의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혁신과 관련해서 되돌아보니까 한 20년 정도 관련된 연구들을 했더라고요. 2004년에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잘 알려진 남한산초등학교 2000년부터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자문교육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연구한 연구 보고서를 책으로 낸 거고요. 이건 2011년에 전라북도 교육청 의뢰로 연구한 거고, 이거는 전라남도 장성중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한 걸 정리한 책이고요. 이거는 전라남도 장원교육청에서 작업한 거. 이거는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히 학생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건 2016년에 전라북도 완조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정리한 거고요. 이건 2019년에 경북교육청에서 미래학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연구한 보고서고요. 이거는 2005년에 학교혁신의 길, 대통령 자문혁신위원회에서 보고서 중에 일부를 선생님들 사례집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이거는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정리한 책인데, 이제 총 10권의 시리즈 중에 1, 2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이런 혁신과 관련해서 지난 20년 정도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한 연구를 통해서 한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를 바늘귀에 바느질 합시다. 바늘귀에 꿰어서 바느질 합시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듣더라고요. 무슨 바느질을 바늘귀에 꿰서 하느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세교의 경리기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마 오늘 하는 얘기가 이와 같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잔잔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마지막 토론인데 어찌 보면 시작하는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는 이제 해답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있으면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지행이 유리된다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대표되는 이제 미래 사회의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과 유리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것 같은데, 자율권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학교 교과목과 교사교육과정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정책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앞에 이 세 가지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까? 이게 제가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유가, 우리 30년 전에 시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5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교과하고 특별활동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학교 교육과정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국가교육과정이 지나친 획일성의 문제가 등장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재량 시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좀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하자. 이게 목적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당시의 문서 중에 학교는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것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 자체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과 재량 시간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학교 교과목을 선택하고 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뭐 지역이나 학교 실정, 학생 요구에 알맞는 교육 내용과 활동을 실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재량 시간의 자율성도 저렇게 크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 문서 자체도 왜 이러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이제 많은 권한을 이제 이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반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년분별, 과목별,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도 내용과 순서, 비중, 방법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사회 인적 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개념의 심층적 이해,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 활동, 협동 학습, 토의 토론 학습, 그 다음에 실제적 맥락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기주도적 학습, 그다음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폭과 깊이를 심화해라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자율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율성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많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미래교육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것이 뭐냐 생각해보면, 교과가 흔히 이제 크게 명제적 지식의 차원과 이제 방법적 지식의 차원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명제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서 전달이 가능해요. 보통 설명하고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은 기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한자로 쓰면 학문, 그럴 문자를 써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와 달리 방법적 지식은 이 안목이라든지 그 기능과 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고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인격적인 전수로만 가능해요. 직접 해봐야 되고 체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면 굳이 학문이라고 그럴 문자를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의 학교 교육이 주로 이제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지행이 유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들을 교과 내용으로 가져오자는 주장을 과거에 생활중심 교육과정 논자들이 했고,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그 중에서 일상의 문제 중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핵심 역량 중심으로 가죠. 그런데 그러고 보면 핵심 역량이 뭐지?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교과의 안목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미래교육은 교과의 안목에 해당되는 방법적 지식 중심으로 가자라는 논의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이제 방법적 지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죠. 이와 관련해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는다. 방법적 지식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조건만 제공하는 거다. 어떤 조건이냐? 학생들이 스스로 런할 수 있는 조건. 이때 런을 배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따라 나오죠. 그러면 조건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조건을 제공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조건을 제공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교사가, 또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
또 조건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또 무엇인지 이런 등등 고민해야 될 게 많아져요. 갑자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사육과인데요. 병원에 있을 좋을 자리 표시하세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또는 이렇게 이런 데다 표시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산이나 강이나 호수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이런 곳입니다. 아이가 틀렸죠, 분명히. 그런데 보통 명제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방법적 지식, 여기서는 지리적 안목이죠. 이게 전수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아이가 왜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의 이치와 관련해서 자, 선생님은 다수의 접근 편리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설정합니다. 그게 이제 교사의 안목이기도 하고 교과의 안목이죠. 이 안목으로 해석하는 거죠, 현상을.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상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 주로 어디에서 부상합니까? 산이나 강이나 이런 데서 부상당하니까. 그래서 많이 다치는 곳을 위치로 선정을 해요. 이게 지금 학생들의 안목이 아니고 어느 한 학생의 안목입니다. 모든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이 아이는 이 안목으로 해석해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그건 독약입니다, 아이에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스스로 안목을 재구성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깨닫는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깨닫게 하지?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어떤 조건을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아이가 깨닫는가?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이가 지금 부상자의 접근 편리성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의 접근 편리성 중심으로 안목이 전환되게 해야 되는데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해야 될 일 아이에게 역설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역설적인 문제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또는 할 수 없는데 해야 되거나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아이에게 적합한 역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이 학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이죠. 그럼 이제 학생 이해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교사의 전문 역량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교사의 안목을 또 교사는 터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아이는 이 역설적인 문제만 던져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천 탐구할 수 알아야 돼요, 아이가. 근데 아직 모르죠. 그러면 선생님은 지도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실천 탐구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아이의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과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적절하게 지도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서로 다른 학생의 어떤 다양한 이 깨달음을 실천 탐구해야 돼요. 선생님 결국 아이를 탐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결과는 계획할 수 없어요. 학생으로부터 출발하고 학생부터 달라야 되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의 방식으로 할 수 없고요. 연희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적인 책무라는 거죠. 학교에서 해야 하는. 그리고 그걸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 역량이고 전문 역량이 곧 교사의 자율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사의 자율성 확대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사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교사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사의 전문성을 전환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학적인 공정의 전문가에서 연희의 전문가로 전환하는 거고 그것이 곧 학생의 교과의 안목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행유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결국 미래교육에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우리가 30년 전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제가 보기엔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왜 30년 전에 말했던 그 미래가 지금에 와 있지 않을까? 교육개혁 정책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강의 위주 지향하고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축적을 넘어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거짓이 아닌 학력이 아닌 등등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요, 우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서로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 동일한 처방을 아이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 다음 진도를 나가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규정, 새로운 처방들이 자꾸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자율권 침해한다. 우리가 한다. 자,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과거의 대량 생산 공정이 소량 생산 공정으로 전환되는 거죠. 공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혁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에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표층에서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것이 혁신학교에서 이어받았고요. 그런데 그 심층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일상 교과 활동이. 선생님들이 거기에 스스로 많이 갈등을 했죠. 그래서 이 교과와 관련된 안목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넘어서 혁신학교 3교에 와서는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수업평가 일체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권리적거리는 거죠. 국가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자율화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교과 과목이 만약에 기존의 재량 시간을 대신해 들어온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기초학력까지도 지도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교육과정을 먼저 편성하고 운영한다는 그 점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과 안목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없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과 학습 시간이 줄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기초학력을 지도하면 줬다 뺏는 거죠. 아니 뺏었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일이 많아지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한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교과학습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이 교과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적 지식이 아닌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학적 교수, 공정으로서의 교육과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교 교육과목이나 교수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율화가 결국은 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편성하고 운영하고 하나의 공정을 다양한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안목을 소홀히 하고 학생의 관점을 누락하고 교사가 기획하고 주도하고 결국은 공학적인 접근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는 하지만 저 안은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국가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방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예술적으로 운영해라. 연의로서 운영해라. 그런데 운영하는 형식은 공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양자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행정체제라든지 교원 양성체제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거기다가 교육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주 견고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속에서 예술적 운영은 구두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단순한 제도에 의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대안적인 시도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 일종의 이제 실험적인 운영인데, 실험적인 운영을 통해서 뭔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전남 장성 북중학교 또는 전남 장흥교육지원청 등인데 이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중단됐고요. 이제 올해 또다시 전라북도 교육청의 의뢰로 전주 덕일초등학교에서 또다시 실험적인 운영을 했는데 이 자료집은 지금 여기 제가 한 13권 가져왔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 카페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선생님들은 공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길러졌어요. 원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길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희의 전문가들로 뒤도록 하는 것이 제가 실험적으로 한 일인데 이분들에게 일단 역설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육과 교육과정과 교사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1차 워크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천탐구와 그레인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실천탐구를 체험해서 본인이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 마음대로 하는 수업을 한번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있던 새로운 안목과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그리고 교사 역할에 대한 기능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고 그것이 다양한 일상의 교육의 활동의 장면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그 보고서나 우리 자료집에 김정규 선생님이 그 기록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죽서루인데요. 보면 기둥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기둥의 밑부분 모양도 달라요. 근데 이건 불국사 아래쪽인데요. 돌 모양이 다 다르죠. 계획하고 설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재료에 맞춰서 건물을 구성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랭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 공법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데, 저기 돌 모양에 맞춰서 기둥을 맞춰요. 기둥에 맞춰서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그랭이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저 돌에 해당되는 게 학생이라고 하면 돌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 학생의 성장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사의 그랭이질이죠. 그리고 그랭이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이 눈을 실천 탐구 방법이고 또 그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고 교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보고서 마무리 마지막의 내용인데요. 더 이상 하나의 대답을 주지 말아라, 선생님들에게. 다만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그 역량에 의해서 각자 학교의 문제들을 스스로 설정하고 해결하도록 하라. 그게 요지고요. 그것을 지원해라. 자, 이게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명제적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방법적 지식의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하는데 미래교육 또는 혁신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미래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장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초학력 지도는 더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마을교육이나 학교교육 과목이나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의 확대, 또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혹시 기원에서 바둑두기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는 알까기나 오목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을 저는 또 오늘 또 합니다. 먼저 씨를 바늘귀에 꿰세요. 바느질 하려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교육부의 그 교육과정 문서에 토의 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우리 서근원 교수님의 그 고민과 그 학교 교육과정을 좀, 개혁하기 위한 그런 실천들을 저희가 20분 동안에 말씀드리려고, 해서, 굉장히 말씀하실 내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수님의 그 말씀들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비유라든가 또 그다음에 다람쥐 쳇바퀴돌도 우리가 뭔가 계속 교육과정을 개혁한다라고 지난 30년간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좀 변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들. 근데 그런 원인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고 또 뭔가
어떤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하죠. 어떤 틀에 맞추고 공정에 맞추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이 중점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특히 이제 인상에 남았던 것은 그 학생들이 우리가 교육의 출발점인 우리가 돌이라고 할 때 다양한 형태를 가진 돌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 맞추어서 기둥을 세우는 그런 그랭이 공법이라는 또 전통 기법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이해와 통찰력들을 우리가 오늘날 교육에 좀 맞춰서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훨씬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인물은 87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영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청각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토론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냥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 체제와 학습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학교 교육 과정 자율권에 대한 의미를 명료화했으면 합니다. 저는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보고 학교 교과목 및 교사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에 초점을 두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원고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저자는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자의 지적처럼 학교 교과목 개설과 교사 교육 과정 개발 정책은 미래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한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보다 나은 학교 교육 과정을 꿈꾸는 이들의 교육적 도전이자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교수님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 과정 개발이 미래 교육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간디학교 교과에서처럼 별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을 가려는 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교과목 그리고 교사 교육 과정을 개발한 것을 공정으로 빗댄 것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제 생각에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 과정 개발은 척박한 학교 토양에서의 씨앗이 아니라 학교라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대안적 시도 혹은 교육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자는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과정 개발 작업을 공정에 비유했습니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과정 개발은 근대의 산업사회를 지탱했던 기계적 패러다임이나 공장 모델에 근거한 교육활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와 교원들이 시도했던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과정 개발은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연주나 예술활동인 연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원들은 학교 교과목이나 교사 교육과정을 미리 편성하고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원천은 학생의 배움에 대한 교원들의 체험, 기록, 반성에서 비롯된 실천적 지식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과목과 교사 교육과정 개발은 교원 주도의 공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세계와 존재 방식을 이해하려는 연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자는 학교 교과목 및 교사 교육과정 개발이 특정한 이념, 이론,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에서 볼 때 교원들이 특정한 이념, 이론, 방법을 학교 교육과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말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두 학교의 교원들은 파이네 구레레, 화이트헤드의 규칙법 등의 학교 교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서 교수님께서 우려했던 어떤 이념, 이론, 방법 기반의 교육과정을 경계하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쿠레레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 교육과정 개발은 교원이 학생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여 학생의 배움을 삶에 연결하는 의식적 실천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원들은 공정을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교육적 실천과 성찰 속에서 국지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론을 생성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저자는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정치적 문제의식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은 국민 공통 기본교육, 그리고 기본교과를 충실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는 명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방법적 지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서 교수님의 이러한 탁견에 동의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일은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은 단위학교에 적합한 학교 교육 과목과 교사 교육을 개발하는 일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적,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하는 정치적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은 학생, 단위학교,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학교 교육 과목과 교사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식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한 의식적 실천이란 교원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버마스는 근대의 기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근대적 가치의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주장을 패러디하고자 합니다. 서 교수님의 말씀처럼 제6차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기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량 시간이나 재량 활동 차원이 아니라 재량 교과 혹은 재량 교과목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은 학교 교과목과 교과형 도서를 구매하여 활용하기보다는 학생의 삶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저자는 학교 교과목 및 교사 교육과정이 학생의 교과 학습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교육의 탈교과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교과에 대한 학습을 바둑에 비유하면서 새로운 학교 교과목 및 교사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을 알까기나 오목에 빗대었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목 및 교사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 관심, 수준, 학습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며 교육부를 대체하는 공정이자 문서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과목 및 교사 교육과정은 바로 서 교수님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과정은 공통교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교육활동과 그러한 교육활동에 따른 성취 기준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 교과목, 교사 교육과정은 기존 공통교과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교과의 학습을 촉진하는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목 그리고 교사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 관심, 수준, 학습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장소 및 지역 공동체 기반의 학교 교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교과목 그리고 교사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위해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정교하게 디자인합니다. 교원들은 이러한 정교화 작업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계열성, 연속성, 지속성,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과목 그리고 교사 교육과정의 체계화 작업은 새 수를 담기 위해 새 부대를 마련하는 이치입니다. 끝으로 저는 교원들이 학교 교과목이나 교사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이 이러한 교육과정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정한 교사 교육자나 연구자의 이론에 의존하는 유사 소비자적 접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교육 실천 속에서 국지적 이론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 이론을 생성하고 학교 교과목과 교사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문해력과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 교육자나 연구자는 교육과정 개발 역량이 부족한 교원들을 계몽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학교 교과목과 교사 교육과정을 꿈꾸는 교사들의 도전과 모험을 도와주는 방아쇠 혹은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근원 교수님의 글은 혁신교육 정책과 학교 교과목 및 교사 과정 개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교육 현실을 직시하며 교육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 교수님께 학자로서 존경심을 표합니다. 다만 현재 학교 교과목과 교사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교원들은 머지않아 서 교수님과 대화하고 연달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점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서 교수님과 동일한 학교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학교 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성 교수님께서는 뭐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이 아니고 연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이동성 선생님의 이 토론문 자체가 공정이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참 이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데, 공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교하게 디자인한다고 하고 있어요. 디자인하는 건 공정이죠. 연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학생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하는데 교과 분석이나 교육과정 문해력을 강조하되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학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 학교 교과목이나 교사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한 근거가 교과 분석과 교육과정 문해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탈소비자라고 말하지만 파이너나 화이트헤드나 슈베트 이런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들어서 어떤 학교 교과목이나 교사 교육 과정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의를 말하면서 연주를 말하고 있어요. 연주는 연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토론문이 공정으로서의 학교 교육 과정이나 교사 교육 학교 교육 과목이나 교사 교육 과정임을 오히려 더 잘 드러내 보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제 글이 공정인지는 한번 뭐 독자들이 또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서건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가는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의 차이인데 교과목을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교사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뭔가 공정에 가까운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실제 단위 학교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학교 교과목을 편성하는 교원들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다. 실제 이제 서건 교수께서 실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시면 좀 더 저와 교수님이 조금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보고요. 연의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사전을 찾아보긴 했는데 예술과 관련된 용어이고요. 제 대답은 실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사 교육과정 혹은 학교 교과목 개발이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보다는 예술 활동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술을 일종의 그 악보를 보고 그대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재즈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악보에 얽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도 어떤 설계대로 이행하는 공정이 있고 그 그랭이가처럼 설계를 안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의와 공정, 연주와 연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상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서근원 교수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제기한 질문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키워드가 맞춤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두 개를 합쳐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랭이 공법 같은 맞춤형 학습이 되려면 먼저 선행될 문제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8명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일단 맞춤형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면 김청미 선생님이 이건 맞춤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맞춤형은 맞춰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랭이는 함께 맞추어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맞추어 가는. 그래서 일단 이 개념상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랭이 공법을 비유로 들어서 말을 하면 항상 그 상황에 맞추는 겁니다. 항상 그 상황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 수가 8명이면 8명이라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의 능동성이나 자발성과 개성을 살려가면서 아이들이 탐구에 가도록 할 것인지를 그 상황에 맞게 찾아가는 거고, 학생이 좀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맞춤형하고 가장 오해하기 쉬운데요. 물론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적어집니다. 점점 더 학생 수가 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교사였던 전문적인 지금까지 했던 공정의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연희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서서히 만들어 가야지 지금 당장 이걸 전국의 모든 교사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접근하되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신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서근원 교수께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